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 여론조사 결과는 후보자와 정당이 선거운동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데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오늘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간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의 흐름을 짚어보고요. 각 당이 현재 판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은 2주간 어떤 전략을 펼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직장인의 휴가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이번엔 병가와 공가, 또 예비군 훈련처럼 특수한 상황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직장인의 휴가 사용 어디까지가 보장되는 권리인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대선 후보 주요 일정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오늘은 지역구인 인천으로 향했네요. 네, 유세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지지자들하고 소통 먼저 하고요. 네. 오후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광장 시작으로 해서 부평역, 청라, 계양역 등에서 지지로 소화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양이 또 본인의 지역구이기도 하죠. 네. 사흘째 수도권 지역 차례로 돌고 있고요. 뭐 민주당 분위기 보니까 안팎에서 좀 압승 이런 것들 함구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예. 입장이에요. 네. 어떤 낙관론을 너무 폈다가는 이제 뭐 비호감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자제령을 내리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보수층의 막판 결집 분위기까지도 조금 예의주시해서 끝까지 긴장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오늘 나온 공약은 반려인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동물복지 공약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그 반려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에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이렇게 현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이제 동물 학대는 너무 꾸준하고 네.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되거나 유기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개물림 사고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또 키우는 분들 안 키우는 분들 이런 갈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 동물 공약은 반려인뿐만이 아니라 반려동물 안 키우는 사람들의 불만도 좀 같이 해소를 해보겠다.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네. 내용상으로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반려동물 양육하기 전에 이 키우는 사람도 어느 정도 그 기준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기본 소양 교육 제도를 도입해서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네. 불법 번식장 또 유사 보호 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들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또 동물학대 가해자에게는요.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동물을 키우는 걸 금지하는 그래야죠. 동물 네. 사육 금지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무래도 진짜 반려인구가 많아서인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나란히 네. 동물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이 동물병원 비용의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고 반려동물 대상 공공 장례 시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동물병원은 사실 한 번 갔다 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진료 비용을 좀 줄여보고자 펫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 지원 조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들과의 작별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공공 차원의 장례 시설을 만들어보자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반려동물 관련한 시설도 확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공원이라든가 카페 조성을 확대하고 반려동물 위탁소를 늘리면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어디 장기 여행 갈 때 맡기기도 되게 난처해하시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보자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동물 공약 이렇게 오늘 김문수 후보도 나왔고 네. 경기도 북부로 갑니다. 오전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고 오후에 고양시 화정역 유세를 시작으로 해서 김포 찾아서 청년 소상공인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요. 이런 식으로 청년 세대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네. 이어서 파주, 동두천, 양주, 남양주시 돌면서 유세를 쭉 이어가는 방침 세웠고요. 네.
그런가 하면 어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처음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네. 빨간 옷 부산에서. 입고 네. 야구복 입고 부산으로 갔는데 근데 조금 두드러지는 건 이제 김문수 후보는 그 시간에 수도권에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따로 유세를 하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해석도 사실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불만이 네.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홍준표 전 시장 하와이 특사단 만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이제 식당에 있는 사진을 또 일부러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그렇지만 끝내 설득은 못한 것 같아요. 홍준표 네. 전 시장 선대위에 합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왔네요. 네, 오늘부터 경기도로 갑니다. 네. 학식 먹기 오늘은 가천대학교로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학식을 먹어요. 그리고 네. 성남시 의료원을 찾아가는데 이 성남시 하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시절에 또 뭐 공공의료라고 해서 그런 어떤 과업으로 하나 꼽히는 그런 거라서 네. 아마 이거를 또 직격할 것으로 지금 뭐 어떤 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오늘 새로운 공약으로는 이준석 후보는 가맹 플랫폼 공동 책임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식당에서 업주들은 어쨌든 간 플랫폼 업체에 가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또 그리고 가맹점에 등록을 했을 때 가맹본부가 강제로 우리 거에서 물건 떼서 써라. 인테리어 이렇게 바꿔라.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 일부러 갑질하면서 별점 테러하고 이런 네. 경우들 네. 그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하겠다라는 약속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도 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힘을 합쳐야 된다. 네. 우리 당이 잘못해서 고생한다는 말에 공감한다 예. 얘기를 했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요. 가천대학교로 오늘 갈 거래요. 아, 그렇군요. 가천대학교에 이준석 후보가 학식 먹으러 가잖아요. 네네. 이준석 후보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 있는 곳에 찾아가겠다라는 건데 또 이게 또 엄연히 개별 유세 일정이기 때문에 너무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하. 강하게는 압박하진 않는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일단 안철수 선대위원장이 간다고 하니까 이것도 많이 주목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에 대해서 개혁신당 측은 얼마나 긴밀한 얘기를 하려고 찾아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일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간 이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는 계속해서 이득이에요. 존재감을 좀 키우려고 할 테니까요. 네. 이제 개혁신당의 방점은 지지율 두 자릿수를 만들 수 있느냐 좀 그렇죠.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일정도 살펴볼까요? 제주도로 갔네요. 네, 제주시 연동 신제주 로터리에서 유세 펼친 뒤에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노동정책협약식을 진행합니다. 네. 권영국 후보는 그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후보답게 네. 우리는 낙수효과라는 속임수에 속아왔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성장해왔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어떠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4.3 희생자 유가족회 회장, 제주 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도민들 차례로 만나서 간담회를 여는 일정을 소화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백지와 4.3 완전한 해결 이런 제주에 맞는 초점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환경을 파괴하고 제주도민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 제주 제2공항 결사코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전국 각 세대마다 이 책자형 선거 공보물이 발송되고 있어요. 저도 네. 얼마 전에 받아봤는데 네. 미리 좀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뭐 일단 각자 후보자들마다 정말 뭐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이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재명 후보는 위기 극복, 그러니까 리더십을 앞세우면서 유능한 전문가 그리고 좀 본인의 그런 도정 이런 경험을 네. 내세우면서 경험 있는 행정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포퓰리즘,
의회, 독재 이런 키워드 꺼내들면서 거대 야당을 비판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동시에 청렴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세대 교체를 앞세우고 있어요. 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되게 젊은 나이에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리도 이제 젊은 리더십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권영국 후보는 진보 대통령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있습니다. 본인은 거리의 변호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민 복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고요. 네. 이 공보물 책자는 뭐 늘 그랬듯이 후보들이 각자 만들어서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예요. 근데 공보물 쪽수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는 16쪽까지 되고 네. 이준석 후보 4쪽, 권영국 후보가 2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정당 규모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네. 선거 보조금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민주노동당은 원외 정당이라서 보조금이 없거든요. 예. 16쪽까지 만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는 뭐 공약 책자에 QR코드도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뭐 맞아요. 연결하게. 네. 근데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를 표기한 것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뭐 다양한 형태로 또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한번 꼼꼼하게 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고국을 떠나서 타지 생활하시는 우리 해외 교민분들도 자신의 그 소중한 한 표 행사하려고 정말 먼 걸음도 마다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까지 좀 생계 하루 접어두고 네. 멀리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예,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교민들은 물론 그 비상계엄 사태라는 게 우리 국민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체감 충격이 굉장히 컸지만 교민들한테는 또 다른 방식으로 크게 그렇죠, 와닿았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 또 외신을 통해서 바라보는 지금 계엄의 사태, 고국의 사태 이런 시각도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 텐진에서 미용실 운영하는 A씨 아침부터 자동차 몰고 120km 떨어진 베이징까지 가서 투표를 했고요. 예, 영국 런던 투표소에서도 온 가족이 기차로 2시간 30분 거리인 요크에서 달려와서 와. 투표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교민들 사이에서는 탄핵 국면에 교민 사회마저도 갈라치기 될까 봐 걱정이 됐고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에 국외 부재자 투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걸 보니 화가 많이 났다. 이런 반응도 많이 보였습니다. 네. 21대 대선 재외국민 1호 투표자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사는 예비 대학생 김현서 씨였습니다. 오, 네. 2006년생이더라고요. 와. 네, 지난해 만 18세 성인 되면서 법적으로 투표권 얻어서 아, 첫 투표. 네, 첫 투표였는데 이번 대선 재외국민 1호 투표자로 와, 의미 있는 진짜. 예, 이름을 올렸고요. 네. 또 교황 선종 이후에 콘클라베 진행하면서 또 주목받았던 유흥식 추기경도 네. 로마 주재 한국대사관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아. 선관위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미주 지역에서도 워싱턴 DC, 뉴욕, LA, 보스턴 등등 도시에서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미국이 재외 투표 유권자 수가 제일 많아요. 아, 아무래도 네. 네, 개시 첫날부터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 찾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베트남에서는 이번 대선 앞두고 역대 최다인 16,000여 명이 부재자 신고했습니다.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뭐 그런 재외국민들 투표 열기도 뜨겁지만 네. 준비 기간도 되게 짧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선관위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뭐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런 사건들 수사를 지휘해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대선 국면 중에 또 나온 사의 네. 표명이라서 해석이 여러 면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여러 가지로 이례적이거든요. 네. 일단 이창수 지검장은 취임한 지 1년 만에 사의를 표했는데 네. 표면상의 이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어요. 예. 지친다, 쉬고 싶다 이런 건데 이창수 지검장 혼자가 아니라 같이 수사 지휘했던 조상원 4차장 검사도 함께 그만둘 뜻을 그렇죠. 나타냈습니다. 네. 그런데 이창수 지검장이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 후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그렇죠. 그렇게 직무가 정지됐다가 헌재가 기각 결정 내리면서 지난 3월에 업무에 복귀를 했는데 얼마 안 됐어요. 네, 업무 복귀 2달 만에 사의 네. 표명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이례적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최대 규모 검찰청 지휘부가 나란히 동반 사의를 표한 거는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네. 그런데다가 대선 진짜 지금 막 얼마 안 남은 그런 그렇죠. 시즌이라서 더 주목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차후에 불거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따라붙고 있고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일선을 그렇게 지휘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휘부가 나란히 동반 사이를 표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포함해서 중요 사건들 당분간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군사법원에서는 그 군 수뇌부들 상대로 내란 재판 진행 중인데 어제 또 꽤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왔어요. 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증언이 주목받고 있어요. 네. 그동안 관련 증언을 거부해 왔었거든요. 그렇죠. 반년 가까이 증언을 피하다가 입을 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12월 3일 내란 당시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처음으로 증언을 했어요. 네. 계엄 해제 의결 전까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3번 받았고 그 네. 내용 중에는 국회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고 네. 세 번째 통화에서는 문을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나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근데 경로하면서 이런 지시를 반복하는 윤 전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 사령관의 부관 오상배 대위도 지난 12일에 서울중앙지법 출석했을 때 본인이 이진우 전 사령관하고 윤 전 대통령 통화하는 거 옆에서 들었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같은 취지로 증언을 했었고요. 네. 또 어제 이 자리에는 정치인 체포 임무를 맡았던 방첩사 장교가 증인으로 나왔는데 그 체포 대상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였고 체포 시 수갑과 포승줄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그런데 체포조가 좀 물음표를 이렇게 떠올리는 상황이어서 네. 네. 현장에서 좀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또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장으로 갔어요. 그랬더라고요. 네. 네, 영화를 관람을 했는데 서울 동대문 한 극장. 이게 시내 한복판의 극장으로 공개적으로 간 거예요. 예. 그리고 영화 내용이 그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윤 대통령 파면되고 이후에 재판 일정 말고는 이렇게까지 시내에 나온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체로도 주목이 되는데 대선 13일 앞두고 그 시점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한다. 이건 어떤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어쨌든 메시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파장이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대대적인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내고 경호처가 1963년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조직 점검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호 전문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에 박차를 다한다는 계획이다 라면서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외부 견제의 일환으로서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동안 출석 거부하는 모습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거고 또 내부 통제와 준법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법 담당관 직위를 신설하고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 때문에 제한적이었던 내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익명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겁니다. 네. 요거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어떤 잡음들 김성훈 처장한테 어떤 반기를 들었다가 네. 직무 배제되거나 그렇죠. 좌천되고 갈등을 빚은 일들을 의식한 것 같고요. 네. 안경호 처장 직무대행은 정치적 중립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계 최고의 전문 경호기관으로 환골 탈퇴하고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좀 새로워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은 줄고 있는데요. 돌발 상황 때문에 불편해진 곳들이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반포 부근에서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됐고요. 동호대교부터 서행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월드컵대교 부근입니다.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화대교부터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하남 방향 가양대교 부근의 정체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인데요.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고속도로 쪽으로 나가볼게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강원권입니다. 횡성 휴게소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습니다. 면원에서 봉평터널 쪽으로는 작업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만정터널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2차로 잘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외국인 이전까지 계속해서 팔자만 외치다가 매수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장 초반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오름세로 출발했습니다. 예. 미국이랑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다가 일단 휴전한 그런 소식 이후에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환율이 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네. 원화 강세에 좀 수혜를 본 면도 있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부분 상승 중이고요. 특히 좀 상승이 두드러지는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HD 현대중공업,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대차 계열사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조금 분위기가 좋지는 못한데요. 네. 어제 현대차에서 아이오닉 같은 좀 주력 전기차 모델 수요가 부진하다 보니까 네. 울산 공장의 전기차 생산 라인 가동을 다음 주에 4일 정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좀 이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계열사가 조금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상승 네. 중이고요. 코스피보다도 상승폭이 오늘 높은 모습입니다. 네. 다만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좀 순매수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오전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역시 코스피랑 비슷하게 상승 중인데 좀 두드러지는 종목은 완전 상위에 있는 알테오젠, 클래시스, 삼천당제약, 휴젤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다만 섹터를 보면 엔터주는 SM 같은 엔터주는 조금 약세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씩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본,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증시 상황도 전해 주실까요? 네, 일본 먼저 짚으면요. 일본 증시는 요즘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이랑 중국보다도 조금 증시에 힘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일본 대표 지수 니케이 지수가 좀 하락 중이고요. 여기 배경으로는 일본 장기국채 금리가 최근 급등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본의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네. 일본이랑 미국의 협상이 좀 생각보다 장기화된다. 미국의 우방국인데 네네. 그런 배경도 있습니다. 중국이랑 홍콩을 살펴보면요. 여기는 미국 분위기 타고 저희랑 비슷하게 강세로 가고 있고요. 네. 기술주 중심으로 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중국 당국이 최근에 금리 인하도 하고 재정 부양책도 많이 펼치면서 여기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밤사이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무역 협상 관련 재료가 좀 소진이 되면서 네. 약간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좀 상승폭이 가파르기도 했고요. 간밤에 S&P 지수, 스탠다드 & 푸어스 500 지수 보면요. 7거래일 만에 약세로 끝났고요. 네. 간밤에는 특히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엔비디아,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이런 대형 기술주들이 테슬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약간 기술주 중심에 좀 약해진 영향이 분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단 또 미국 시장만 또 계속 보면은 시장이 주목할 만한 지표나 이벤트는 딱히 없었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미국이랑 주요국 간 관세 협상에 대한 새로운 소식도 안 나오면서 네. 일단은 좀 쉬어가자 이런 분위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세 협상이 영국을 제외하면 아직 마무리된 국가는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주요 교역국 한국 포함해서 이제 협상 빠르게 타결될 거라고 좀 그런 선전을 했었는데 네네.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는 좀 꾸준하게 미국 증시가 회복세를 보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생각하는 그런 시장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네, 최근 이 미국 증시에서 뭐 손익분기점 증후군이란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손익분기점이라는 단어에 증후군 혹은 강박증 이런 붙인 신조어 같은 용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S&P 500 지수가 지금 연초 수준이거든요. 네. 5,850에서 5,950포인트 정도에 도달했어요. 이게 예. 단기간 급등하면서 도달한 건데 1분기에 굉장히 하락폭이 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본전 회복했는데 혹은 많이 내렸을 때 사셨다면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온 거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좀 심리적으로 매도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도 이런 시기에는 좀 감정적인 판단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 조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시키면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직전 주말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네.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1, AA1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건데요. 네. 무디스가 우려한 부분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수준이 너무 높고 국가 부채도 증가하고 근데 정치적으로 교착이 빠지면서 이런 재정 건전성이 앞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신뢰가 좀 훼손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오르면서 금융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당연히 해당 국가에 대한 신뢰에 흔들리고요. 네. 그리고 더 낮은 신용 등급을 가진 국가는 좀 더 많은 돈을 줘야지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달 비용도 높아지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좀 과거에만큼 시장이 크게 흔들린 건 아닙니다. 네. 미국 증시도 좀 보합권 혹은 뭐 상승하는 그런 수준에서 부담을 덜 받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국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직전에 크게 한번 흔들렸던 터라 그런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신용 등급이 강등됐다고 해도 생각보다 시장이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미 한 2011년에 S&P 같은 다른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신용 등급을 한 차례 정도 강등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이번에 신용 등급 내린 무디스 그리고 S&P, 피치 이렇게 세 곳인데 일단 뭐 이번에 강등한 게 1년 9개월 만이거든요. 네. 그 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단 피치가 2023년 8월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했고 그리고 2011년에 S&P가 똑같이 AAA에서 AA 플러스로 하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뭐 새로운 충격이라기보다는 미국 재정 문제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연장선상에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견됐던 거라고 받아들이고 있네요. 네. 네. 그래도 좀 상징적 의미는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에 최강대국인 미국이 어느 곳에서도 AA를 유지하지 네. 못하게 됐다 보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관세 이슈 좀 불거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좀 약해지고 있었는데 하필 네. 신용등급 강등까지 되다 보니까 이게 향후에 시장 심리와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당장에는 뭐 이렇게 큰 반응이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일본 또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시장이 좀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시면은 일본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1415 이 정도 %까지 왔고 40년 금리도 3.6%까지 왔는데 네. 이게 거의 사상 최고치라고 보이고 있어요. 네. 일본 국채 시장에서는 좀 보기 드문 급등세인데요. 네. 아마 일본이 최근까지 마이너스 금리 혹은 제로 금리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 좀 아실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앞서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 말씀드렸는데 네. 여기도 일본의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일본 정치권에서 최근에 일본에서 쌀값 급등한다는 얘기 네.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런 게 많이 논의가 되고 또 미국의 관세에도 경제적 영향을 우려를 하다 보니까 소비세 감세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좀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세를 하면은 빈돈은 어떡하냐? 그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여기서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일본의 재정은 그리스보다 나쁘다라고 어허. 답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발언 자체가 일단 시장에 좀 경각심을 줬다는 분석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일본의 재정이 어떻길래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일본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60%가 넘거든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한 5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와. 주요 선진국들도 100%에서 뭐 200%요 정도예요. 인데 일본은 260%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 인구 감소하고 있죠. 고령화하고 있죠. 아무래도 국가적으로 지출, 돈이 나갈 일은 많은데 세수는 충분치 않죠. 이런 상황에서 7월에 참의원 선거 이제 큰 선거 앞두고 있으면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함께 겹쳤습니다. 네. 그러던 와중에 좀 이런 어떤 포인트를 건드리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했는데 네. 최근에 일본 정부가 20년 만기 국채를 새로 발행해서 이거 얼마에 받아가실래요 하면서 입찰을 했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응찰률이 급감을 한 겁니다. 예. 이거 받아갈 사람이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채를 사려는 사람도 줄어들었네 하면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또 금리도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일본 은행의 대응 여력이 있거든요. 네. 일본 은행이 좀 오랜 기간 저금리 유지하면서 대규모로 국채를 좀 사들여 왔는데 최근에 금리 좀 올리면서 국채 매입 규모도 줄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본 은행이 국채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수요의 보루 역할을 해줬는데 그 수요가 빠지면서 이런 우려가 좀 더 커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요 금융시장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또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라디오 생존 백서, 또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끝곡으로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는 들려드리고요.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눈물 같은 시간의 강 위에 떠내려가는 건 한 다발의 추억. 그렇게 이제 뒤돌아보니 젊음도 사랑도 아주 소중했구나.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헤어진 모습 이대로. 젊은 날엔 젊음을 잊었고 사랑할 땐 사랑이 흔해만 보였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언젠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나쁜 날에는 밖에서 걷기가 쉽지 않죠. 이런 날에는 실내에서 계단으로 걷기 운동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무릎의 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뜻하는 동사로 오르내리다가 있는데 이것은 동사 오르다와 내리다가 합해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걸어서 여러 층을 오르내리기가 몹시 힘듭니다. 또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열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죠.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내리는 심한 독감을 앓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오르내리다가 어떤 기준보다 조금 넘쳤다 모자랐다 하다의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의 입에 오르내릴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이 경우엔 남의 말거리가 되다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녁을 먹고 난 후 밤새 속이 오르내려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예문에서는 오르내리다가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이때는 먹은 음식이 잘 삭지 않아 속이 거북하다를 뜻하고 속이 오르내리는 걸 보니 체한 것 같다와 같이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저는 13개월 아기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당선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투표할 겁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뽑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경제를 살 수 있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겠습니다. 열심히 투표합시다. 5월 29일에서 30일 사전투표, 6월 3일 본투표. 나와 우리 가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5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6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KBS 1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여름 기온이 들기 시작한다는 절기 소만이지만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서울 28도, 부산 26도, 광주 29도, 대구 30도, 대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반면 동해안 지역은 시원한 동풍이 불어오고 있어서 낮 기온이 속초 19도, 울진 23도 등으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낮을 전망입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10에서 많은 곳은 60mm 정도의 비가 더 오겠고요. 차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겠고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한 곳이 많겠습니다. 모레 금요일부터 고온 현상이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첫 공개 행보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과 관계없는 분이다, 자중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나란히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에 영향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보수 진영 단일화 추진을 두고 내란 세력의 결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흘째 수도권 공략에 나섭니다.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선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 공세에 집중하면서 단일화 논의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오늘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돈을 지불했는데 뭐 옷도 못 받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독특한 디자인으로 고객을 끌어모은 이 온라인 쇼핑몰은 운영자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제품을 소개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했다고 하는데요. 네. 옷 한 벌 가격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자들은 수백만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도 결제했지만 길게는 수년째 이 제품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부 제품이 배송이 된 데다가 또 문제를 제기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항의도 못했다고 하는데 네. 단체 채팅방에 모인 피해자 50여 명이 주장하는 피해액만 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팔로워 수 그리고 또 방송에 참여했던 인원들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고요. 네. 피해자분들의 이야기 중 흥미로운 부분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요즘 SNS를 보면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공동 구매나 이렇게 제품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 기간 소통을 하면서 일종의 유대감이 쌓이다 보니까 덥석 믿고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이 운영자는 항의 댓글을 삭제하고 연락은 피하고 있는 데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면서 같은 수법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또 옷뿐만이 아니라요. 이 숙박 회원권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나 논란입니다. 예. 이 옷을 산 고객들에게 회원권이 있으면 10년간 매년 10회 정도 무료 숙박을 할 수 있다며 판매를 유도했는데 이 회원권을 판 호텔은 2년 가까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공사 중이어서 이용조차 할 수 없고요. 네. 또 처음엔 10만 원대였던 회원권 가격도 이런저런 이유로 추가 금액을 붙이더니 결국 3배나 올랐고 예약할 수 있는 창도 사라진 지 오래라고 합니다. 쇼핑몰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연락은 닿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이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조만간 사기 등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주 좀 작정을 하고 사기를 친 것 같아서 이게 피해 회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꼭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대선이 가까워져서인지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후보 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이 노쇼 사기도 잇따르고 있다면서요. 네, 방법도 참 기발한데요. 네. 회식을
예약을 하러 언제 몇 시까지 방문하겠다. 나중에 한 번에 지불할 테니까 자신들이 소개한 주류업체 등을 통해서 비싼 술을 구매 준비해달라는 식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단체 예약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네. 식당 업주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예. 이 가게 주인은 지난 주말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이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오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고 준비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행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러 오나 보다 생각하고 예약자의 말을 의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네네. 예약 당일 식사 준비는 잘 돼가는지 물으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고가의 특정 양주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개인이 구매할 수가 없으니까 식당에서 대신 구매해서 준비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며 특정 업체의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가게 주인은 2,400만 원을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예약이 생겨 예약을 취소하겠다. 이 비용은 보내드리겠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네네. 앞서 짚어본 방식 그대로죠. 네. 이렇게 단체 식사 예약이나 대규모 주문을 할 것처럼 속인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청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점주도 자신을 더불어민주당 홍보 특보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이 같은 예약 전화를 받았는데 네. 당일에 다시 전화가 오더니 이재명 대선 후보님과 방문할 예정이니 평소 즐겨 마시는 위스키를 대신 준비해달라라고 하더랍니다. 하지만 이를 이상히 여긴 가게 주인이 직접 민주당 충북도당을 통해 사실을 확인해 나선 덕분에 다행히 사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하네요. 잘하셨네요. 네. 네, 이렇게 혹시라도 유사한 이야기 들어오면 무조건 계약금부터 받아두시고요. 아니면 네. 앞선 사례처럼 정당 사무실에 연락해 사실 여부 무조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뭐 대선 이 선거 유세하느라 바빠서 이렇게 뭐 술 마시고 회식할 시간이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제대로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요 처음으로 이 북한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한 별도의 고위급 회의가 열렸네요. 네, 탈북자들이 직접 연단에 올라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유엔 회원국들 앞에서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네.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인 김은주 씨는 굶주림으로 아버지를 잃고 음식을 찾아 나간 어머니를 어둠 속에서 기다리던 어린 시절을 생생히 증언했는데요. 네. 살기 위해 탈북했지만 인신매매의 대상이 돼야 했다며 어머니와 함께 2,000위안 300달러도 안 되는 돈에 팔렸다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11살 어린 나이부터 겪었던 고초를 밝히면서 오늘날에도 이 젊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현대판 노예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꼬집기도 했고요. 네. 또 2년 전 원산에서 나무배를 타고 탈북한 강규리 씨는 반동사상 문화 배교법 등 이 북한의 3대 인권 악법의 실상을 공개했는데 네. 친구 3명이 처형됐는데 그중 2명은 한국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서 북한에는 아직도 이렇게 기본적인 인권을 빼앗긴 채 외부 세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접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있다 말했는데요. 네. 북한 관련 인권단체들은 이런 북한의 인권 침해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근간이라고 지적하면서 또 그렇게 개발된 무기들은 러시아와 이란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인권 2차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에 북한 측은 이날 회의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핵심 원칙으로 하는 유엔 헌장에 위배된다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지금까지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유엔 안전보장 이상회나 인권이사에서 개최해왔다면 네. 이번 유엔 총회 차원의 고위급 회의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대학들이요 이 외국인 유학생을 모시는데 아주 여념이 없다면서요. 네, 학령 인구가 크게 줄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네. 전담 학과까지 만들어가면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학생 전담 학과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원 제한 없이 외국인 유학생만 선발해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인데 최근 중앙대와 총신대도 내년 도입하기로 하면서 서울대학 절반 이상이 유학생 전담과를 운영하게 됩니다. 오, 네. 교육부가 개설 허가를 내준 지 불과 3년 만인데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서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보자는 취지지만 또 일각에선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 한국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실력의 학생도 많은데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가 오히려 대학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20대 여성, 20대 이상의 여성 중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면서요? 네, 한때 결혼 생각이 있다 답한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었는데 네. 최근 1년 새 부쩍 늘었다고 하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네. 전체 대상자로 놓고 보면 첫 조사 때는 약 70%, 다음은 72.9%, 올해도 마찬가지로 72.9%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여성의 경우 같은 기간 48%대였던 응답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 57%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절반 이상의 여성이 결혼 생각을 갖게 된 셈이죠. 또 눈길이 가는 게 결혼과 특히 출산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20대 여성 사이에서도 변화가 감지됐는데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답한 비율이 지난해 3월 59.2%에서 9월 57%로 소폭 내렸다가 이번엔 60% 위로 올라왔고요. 네. 또 결혼 뜻을 가진 비율도 같은 기간 지속적으로 올라 64%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또 자녀, 출산에 관한 응답자들의 태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자녀가 있어야 한다 응답한 비율은 약 60%에서 70%까지 늘었고요. 자녀 없는 미혼 남녀나 기혼인 남녀의 출산 의향도 4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네. 결혼뿐 아니라 출산에 대해서도 이렇게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데에는 돌봄 등 정부 정책의 높은 만족도가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는데 실제 조사에서도 정책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또 이 밖에 응답자들 사이에서 인지도와 기대 효과가 가장 높은 저출생 해소 과제로는 단연 주택 공급이 꼽혔는데 앞으로 강화해야 할 영역별 정책으로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추가 인상이 가장 많았고 결혼 출산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할 때 주택 구입 전세자금 소득 기준 추가 완화 등이 꼽혔습니다. 네, 뭐 저희 KBS에서도 이제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국가 과제로도 꼽히는 저출생 문제인데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난 주말이었죠. 흉기 난동을 벌여서 4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중국인 남성 차철남이 구속 기로에 섰네요. 네,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는데요. 구속 여부는 오후 중 결정될 예정입니다. 범행 직후 도망쳐 공개 수배령까지 내려졌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면 경찰 조사에서 차철남은 친한 사이던 중국 동포 50대 남성에게 12년 전부터 총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지난 주말 이 남성을 집으로 불러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살해했고 직후 약 200m 떨어진 남성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동생까지도 살해했고요. 이들의 시신을 각각의 범행 장소에 그대로 둔 채 이틀이 지난 그제 집 근처 편의점 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또 이로부터 4시간 뒤에는 근처 공원에서 자기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까지도 흉기로 찔렀는데요.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덜미를 잡혔고 이들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이었다.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벌이고 있는 500억 원대 이 담배 소송 공방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네, 벌써 12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이 됩니다.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 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이 내일 오후 진행이 되는데 이번 마지막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재판부는 양측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번 소송은 담배 회사의 흡연 폐해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제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30년 이상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00여 명에 대해 공단이 2003년에서 2012년 사이 지급한 진료비인데요. 소송 시작 6년여 만인 지난 2020년 내려진 1심 선고에서는
공단이 패소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또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담배 회사들의 불법 행위 책임 등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많이 축적됐다면서 결과가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무더워져서일까요? 뭐 탄산 음료가 굉장히 먹고 싶어지는 날인데 대신 노래를 드립니다. 2022년에 발매된 경쾌한 노래 청하의 스파클링 함께 듣고요.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여의도 인포메이션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연차 휴가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질문을 많이 보내주셔서요. 네. 오늘도 뭐 연차 휴가를 비롯한 휴가 관련된 이야기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연차 휴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걸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연차 휴가뿐만 아니라 이게 병가, 뭐 아니면 공가, 휴직, 뭐 이런 게 어떤 회사에서는 있고 우리 회사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궁금해하시는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연차 휴가 얘기하고 더불어서 회사 내에서 있는 각종 휴가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연차 휴가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결근을 하게 되면 그날 뭐 1급도 그렇고 또 주휴수당까지도 이제 공제가 되니까 출근해서 이제 나중에 연차로 이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만약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불법일까요? 아니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연차가 근로자한테 사용에 대한 시기 지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쓰고 싶은 날에 아무데나 쓸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무분별하게 다 인정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이 연차 신청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정해놓은 룰,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연차 신청엔 회사 승인이 필요한 재량 사항이겠다. 특히나 어느 날 아침에 만약에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 회사가 승인해주면 가능하겠지만은 그걸 불승인한다고 해서 불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는 연차의 신청에 대한 어떤 제도를 정해놨을 거고요. 그 제도를 지키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언제까지, 뭐 하루 전까지, 뭐 이틀 전까지 이렇게 정하는 기간도 회사마다 다를까요? 맞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그 연차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요. 다만 그걸 뭐든지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오늘 당장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요. 회사 내 뭐 병가 제도가 없어서 연차를 써서 쉬라고 하는 경우에 아니 나는 내 중요한 날 뭐 계획한 일이 있어서 그때 연차를 쓰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이제 반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그날을 근로 의무를 면제받되 유급으로 처리받게 되어서 주휴수당에도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2주에 결근하게 되면 우리가 근로할 의무가 있는 날들에 대한 만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결근한 날에 하루치의 임금뿐만 아니라 주휴수당까지 공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 이틀치를 손해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차 사용을 많이 권유하게 되는데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본인이 노라고 하신다면은 이틀치 공제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차 휴가랑 별개로 뭐 몸이 아프면 병가를 갈 수 있잖아요. 이게 회사 마음대로 뭐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거나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거는 이제 먼저 이거부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휴가라는 거는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가 있어요. 역시나 단어에서 보듯이 법정은 법에서 정해놓은 거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연차 휴가, 출산 휴가, 뭐 가족 돌봄 휴가 이런 게 있을 거고요. 약정 휴가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병가가 대표적인 거고 아니면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에 쉰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본인이 결혼한 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하면 경조 휴가를 정해놓는 게
이 네. 대표적인 약정휴가거든요. 이 약정휴가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규정한 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해놓고 유급으로 할 수도 있고 무급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뭐 병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있는 건 아니고 네.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자,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직장인의 휴가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샵 9730번,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콩 게시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병가 얘기도 했는데 병가 말고 공가라고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공가는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가는 우리 그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보면 이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뭐 병력법에 의한 소집 승진 또는 전직 시험 치러 갈 때 뭐 건강 검진 갈 때 뭐 심지어 올림픽 출전 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가라고 하면 뭐 어떤 공적인 일하고 쉬는 걸 말하나 이렇게 네네네,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쉰다는 의미보다는 일터에서 떠나서 어떤 공적인 의무를 조금 수행하는 일, 이제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요. 이것도 역시 우리는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데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회사가 정하는 거에 따라 다른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국방의 의무의 연장선인 뭐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평일에 이런 훈련이 있으면 결근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적인 일이니까 공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단어만 안 나온다고 했지 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이 공적인 직무를 수행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 중에 뭐 선거권, 뭐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의 직무 수행이 그러니까 공적인 업무 수행은 다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뭐 예비군 말씀하시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 얘기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시간은 그럼 얼마만큼이야? 막 이렇게 이제 문의하실 텐데요. 그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 및 이동 시간까지 다 포함된다라는 이제 노동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예비군이나 뭐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 쓰고 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된다는 법의 그 규정에 대한 위반입니다. 말씀드리면 연차 휴가는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 사용함으로써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비군 훈련 역시 공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연차 사용해서 근로 의무 면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연차 사용해서 훈련 가면 이 가는 근로자는 나 공의 직무도 수행하고 내 거 연차 써서 불이익도 받고 불이익이 상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그 예비군 훈련 가는 날 공가를 쓰면 이게 유급으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무급으로 진행이 되나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근로기준법에서 뭐 유급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냥 필요한 시간만 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신에 이제 예비군법하고 민방위 법에 보면 이제 사용자는 고용된 자가 뭐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불리한 처우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리한 처우가 당연히 무급 처리 아니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거니까 당연히 유급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계속해서 이제 궁금증이 나오는데 예비군 훈련 그 시간이 뭐 생각보다 좀 일찍 뭐 끝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나서 뭐 8시간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뭐 8시간 넘겼으니까 연장 수당 책정되고 뭐 이런 건가요? 역시 진행자님이 예비군 훈련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예비군 훈련이나 공의 직무 수행할 때 그 필요한 시간의 인정 시간은 최대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까지입니다. 1일 8시간까지. 그러니까 8시간을 넘는다고 해서 별도의 연장 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제 8시간보다 짧게 근무했을 때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을 때는 어떡하냐? 노동부에서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예요. 원래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반일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네네네. 반일 받고 뭐 오후에 점심 먹고 복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회사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나머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쉬시게 조기 퇴근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나머지 시간은 회사에 어떤 배려가 있으면 쉬는 거고 아니면 복귀해서 근무를 제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회사의 재량에 따른 네. 부분이군요. 네. 그리고요 건강보험 이제 가입돼 있으면 건강 검진 받으라고 뭐 회사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이 오는데 이 건강 검진은 의무인 거잖아요. 의무예요. 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뭐 사무직 아닌 비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면 네.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 해당 근로자가 책임을 지나요? 이게 이제 두 개의 경우를 다 상정해서 해놨어요. 이제 네. 사업주가 이 근로자들의 건강 검진을 독려할 의무도 부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라. 이 네네. 건강 검진을 실시를 안내하는 게 네. 그 1년에 2회 이상 어떤 공식적인 방법, 예. 뭐 게시판이 있는 데는 게시판 아니면 네. 문자나 뭐 이메일 통해서 게시했는데도 근로자가 이 의무를 해태해서 안 받으면 네. 근로자에 대한 과태료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근로자도 이런 경우에 안 하셨을 경우에는 1회에 5만 원 최대 15만 원까지 과태료가 있고요. 네. 사용자가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근로자가 받든지 말든지 뭐 내버려뒀다. 이러면은 사용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죠. 근로자는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그렇죠. 않고요. 책임져. 이제 이때는 이제 그 근로자 1인당 회사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부 회사에서 이 건강검진을 뭐 받을 때 토요일에 가라고 한다거나 퇴근 후에 가라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심지어 연차를 쓰고 가라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게 이제 법에서 이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았어요. 산업안전보건법 보면 그냥 그 건강검진 실시해야 된다라고만 해놨지 이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부에서는 이게 그래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건강검진 실시를 의무화 규정하고 있으니까 네. 유급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권고. 네, 그래서 이제 권고는 뭐 어떻게 보면 뭐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은 그냥 자율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의무화되어 있고 반드시 안 하면 과태료가 있다는 점에서 그냥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게 맞다.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하기보다는 회사는 뭐 한 2시간 받고 2시간 늦게 출근한다거나 아니면 좀 일찍 퇴근한다거나 네. 이런 방식으로 좀 시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네. 자, 이제 그 휴가도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네. 아까 약정 휴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네. 이제 병가나 뭐 경조 휴가가 해당이 될 텐데 이런 약정 휴가가 없는 사업장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이걸 며칠 줄지는 또 회사의 재량인 부분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약정휴가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의 약속인 거잖아요. 네. 약속을 해서 정하는 거니까 네. 우리는 원래는 이제 서로 간에 그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게 맞지만은 대부분 회사는 그냥 요걸 회사의 복리후생적 제도로 그냥 정해서 통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걸 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약정 휴가가 있는 것도 며칠인지 정하는 거는 대부분 그 사회 통령 그냥 일반적인 사회 상규에 따르고 있습니다. 네. 뭐 본인 결혼 5일 뭐 상이 있으면 조부모 상이나 부모 상이 있을 때 네. 3일 네. 요 정도로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법에 정하신 걸로 이제 조금 오해를 하시고 이게 우리가 뭐 그 어떤 5일장을 치르는 지역에서는 5일을 원하시는 거나 하는데 이제 그거는 회사에서 정해진 룰에 따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정 휴가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휴직도 마찬가지일까요? 회사에서 정하는 건가요? 이거 역시 법정 휴가와 약정 휴가 휴직으로 법정 휴직과 약정 휴직으로 나누는데요. 네. 그 회사에서 정하는 거는 역시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있다면은 그 휴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고 있고 그 개월 수 뭐 일수나 휴직의 일수나 개월 수 이런 것도 한도를 정해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직장인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상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받으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우의 로드트립입니다. 네, 이현우의 로드트립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 사이에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먼저 594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얘기랑 비슷한데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에 문자로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휴가 다녀와서 심할서를 썼어요. 이유는 사전에 신청을 안 하고 즉흥적으로 신청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사실 어떤 심할서의 작성은 이제 징계 수준까지는 이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네. 그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네.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사전에 이제 직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규칙 정해놓은 것을 조금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채우는 일깨우는 수준에서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분도 지금 당일날 아침에 문자로 휴가를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 부분도 뭐 문제는 없는 부분일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드러나지 않은 게 새벽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급한 일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냐 없냐 문제거든요.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네. 이 급한 일에 이제 본인께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은 우리 네. 사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도 우리 이 휴가를 신청하신 분하고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부당하냐 정당하냐는 이제 그거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수영님께서 작년에 이직했는데요. 1년에 15개 연차를 부여받는 게 아닌 2년 동안 26개를 사용할 수 있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회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요거는 이제 중복해서 그 혼합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사를 하시면은 15일이 아니고 한 달 입사되기 1년까지는 입사 1년까지는 한 달 만근하면 하루의 휴가가 생겨요. 네. 근데 요게 사실은 이제 사용 최대 11개인데 이 사용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예요. 근데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하는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뭐 적응하시느라고 바쁘셨으니까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요걸 보상받으시는 게 아니라 2월에서 2년까지 다 쓸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26개를 2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이 사용 기간을 확대해 놓은 거거든요. 예. 네.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이제 연차 사용의 2월, 그러니까 연차의 2월 사용이 합당하냐 부당하냐는 사실 이제 근로기준법에 없어요. 이게 정하기 나름인 거거든요. 근데 이 근로자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유리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1대 대선 투표일이 이제 진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이 여론조사 결과에 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오늘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고요. 각 당이 자체 분석하고 있는 대선 판세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6일 발표된 대선 후보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도가 51%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29%를 오차 범위 밖에서 20%포인트 넘게 앞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도는 8%였고요. 유보가 12%, 이외 인물은 1%였습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에 이 선거 직전에 한국갤럽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50%를 넘겼던 후보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휴일이 포함된 탓에 한국갤럽 조사가 2주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직전 조사인 3주 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3주 전 조사에서 김 후보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지
지지도 총합이 29%였던 것을 고려를 하면 네. 이 경선으로 이제 후보 확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다만 3주 전 조사에서는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기 전이라 자유응답이었고요. 네네. 이번에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이름을 제시하고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찍은 것이냐라고 물어봤다는 점에선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로 응답률은 16.4%였습니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5일간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네.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46%를 얻어서 31%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15%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8%로 집계가 됐고요. 이 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이전 조사와 동일하고요. 응답률은 18.3%였습니다. 네.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 결과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네. 지난 12일부터 14일 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된 전국 지표 조사에서는 후보별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호감 50%, 비호감 46%였고요.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게 나타난 최초의 결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65%, 72%로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 조사 역시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7.6%였습니다. 방금까지 인용된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네, 오늘 나온 조사인데요. 네.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만약 내일이 대선이라면 누구를 뽑을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 결과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50%,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6%,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6%로 나타났습니다. 예. 지난주 YTN 여론조사와 비교를 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네. 김문수 후보는 3%포인트가 각각 올랐고요. 네. 없다 혹은 모름 무응답이 13%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오, 네. 이 TV 토론 이후에 그간 움직이지 않았던 표심이 일부 각 후보들의 지지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네.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TV 토론에서 존재감을 보였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TV 토론 후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 캐스팅 보트인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61%포인트에서 23%포인트로 격차가 벌어졌고요. 예. 이준석 후보는 8%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면접 조사고요. 응답률 22.3%,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네. 뭐 각 정당들이 지금 전국 유세 현장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벌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서 또 느끼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각 정당마다 이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또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도 격차가 10%포인트 넘게 벌어지는 이런 유리한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는 상황에서도 네. 언더독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언더독이라는 건 열세한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을 노리는 선거 전략인데요. 네. 자칫 지지층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 또 오만하게 비춰질 가능성 등 혹시나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네. 판세를 유리하게 발표하지 않고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 압승이라는 발언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리고 네. 의원들의 발언 실수를 최대한 자제시키는 분위기인데요. 박찬대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은 어제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예상 득표율 낙승 언급 금지 지침을 내렸어요. 네. 섣부른 낙관은 투표율 하락,
오만함은 역결집으로 이어질 뿐이다. 끝까지 절박하고 겸손하게 호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민주당은 최근에 이제 15일에 판세 분석 기자 간담회에서도 자체 조사와 공표된 조사, 역대 투표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판세를 낙관적으로 전망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막판 보수 결집을 우려했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과 국민의힘 분열로 여론조사 응답을 회피하고 일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존재해서 네. 지지도 격차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간 험지로 평가가 됐던 보수 텃밭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눈에 띄게 치고 올라오면서 네.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뭐 분위기 자체는 좋지만 너무 들뜨지 않도록 조금 조심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최근 판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 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에 쉽지만은 않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또 한동훈 전 후보의 이제 유세 합세, 네. 그리고 우리 당을 조금 떠났던 지지자들이 마음이 결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가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면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만루 홈런이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9회 말 투아웃 역전이라는 표현에서부터 현 판세를 어렵게 보고 있다는 그렇죠. 의미가 읽히는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투표율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은 물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이 잡음 때문에 네. 실망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안 나오려는 분위기가 지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이 보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보수 결집도 기대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지금 물꼬를 트지 못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각 당협위원장들과 의원들에게 1인 1일 백통화와 같이 직접 유선으로 지지층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이 전화를 돌리는 캠페인을 내려보냈는데요. 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는 데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은 뭐 국민의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큰 영향은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는 게 중론이고요.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김문수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반대로 중도층에서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다고 해서 중도층이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요. 네. 김문수 후보가 가진 이 강성 이미지 때문에 윤 전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중도 표심을 효과적으로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내부적으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죠. 윤 전 대통령이 전환길 한국사 강사와 함께 부정선거 관련한 영화를 네. 오늘 오전에 함께 상영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당내에서 제발 누가 좀 말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왔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이 탈당 후에도 이러한 강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게 중도층으로서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동일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는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1강을 뽑는 대선에서는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심리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네. 또 무엇보다 최근에는 진영 간의 치열한 싸움 양상으로 즉 양극화가 심해져서 네. 양당으로 표가 갈라진 현상이 뚜렷하게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네. 이준석 후보 역시 지금 우리나라 대선에서 제3후보의 득표율의 한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대선에서 반 이재명 성향의 유권자 중에 국민의힘은 못 찍겠다.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을 네.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가져오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이 후보는 이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을 견제하는 합리적 보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이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까지도 해볼 만하다라고 네. 굉장히 희망에 차 있고요. 이준석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동탄의 기적을 만들었듯 네, 이번에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만약 15% 이상 득표율을 얻게 되면 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물론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만 내부적으로 불안 심리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더 뛰자 이렇게 좀 의기투합을 하고 있는 분위기.
분위기입니다. 네, 뭐 끝까지 가봐야 한다라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TV 토론 이후에 유일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3파전 판세에서 네. 권영국 후보가 이 TV토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득표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특히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이 지난 대선에서 3%도 안 되는 지지를 받고 총선에서도 완패하면서 이번 대선이 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네. 역대 진보정당의 득표율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은 19대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01만여 표로 6.2%의 득표율을 기록했는데요. 네. 직전 대선인 20대 대선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2.37%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 차이였던 0.73%포인트의 약 3배를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민주노동당의 권영일 후보가 3.9%의 득표율을 거뒀고요. 네. 17대 대선에도 출마해서 3.01%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예, 좀 판세가 불리하게 나타나는 후보들 앞으로 뭐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네, 국민의힘의 이제 강성 지지층의 경우는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즉 아하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얼마 차이가 나지 않게 나온 여론조사를 적극 서로 공유하면서 투표 네.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재명 후보가 우세한 판이다라는 판단으로 투표를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는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이제 김문수 후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여론조사가 투표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으로 투표를 하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 국민의힘 내부 전략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은 물론 행정권까지 넘어가서 사실상 독재가 가능하다라는 공포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네. 중도층을 겨냥하기에는 전략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TV 토론에서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질문과 공격을 했는데요. 이는 가장 강한 상대인 이재명 후보를 때림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진정한 보수 후보 네. 이준석 후보 이렇게 1대1 구도로 만들려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와는 거리를 두고 이재명 후보와는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려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이제 시간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남은 선거 기간 여론 흐름에서 좀 집중적으로 관찰할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막판 보수 결집이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투표율에 따라서 2위 후보와 얼마만큼의 격차로 이길지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진영 간 대결이 극심한 상황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되면 대통령 입지가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네. 50%를 크게 넘기는 득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선 득표율 격차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막판 보수 단일화 이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대선 득표율 격차 차이가 너무 크게 나버리면 야당의 힘이 빠지면서 정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력 방송 관계로 5분 일찍 마무리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같은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